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하고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육성을 해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2003년. 지금은 2021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융허브가 이루어졌나요?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홍콩에 있었죠. 예.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금융이 다 떠났습니다.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동북아의 금융허브는 홍콩이었는데 거기서 다 떠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로 왔나요? 안 왔습니다. 오히려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로. 아니면 일본으로 가고요. 국내로 들어온 금융사가 과연 몇 개였는지 짚어볼 일입니다. 아니, 들어온 금융사보다는요, 나가는 금융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이야기했지만 구호에 거쳤다는 거고요. 화려한 말잔치에 우리는 속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포린 뱅크 엑소더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에서 대탈출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는요, 시티은행마저도 철수한다고 합니다. 시티은행마저도. 홍콩 상하이은행이라고 HSBC가 사실 2013년에 대한민국을 떠났거든요. 그때 떠날 때 소매금융시장을 먼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을 남겨놓고 말입니다. 소매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신용대출도 받고 대출도 받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은행이 똑같이 지금 철수를 하겠다. 소매금융부터 먼저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국 시티은행에 있던 직원들이 3,500명? 예, 점포수가 43개?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43개가. 얼마나 없어진다? 36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36개가. 직원도 939명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939명이. 아마 시티은행도 아마 이 노조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겁니다. 충돌이 날 거예요. 옛날에 홍콩 상하이은행도 그랬거든요. 2011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워지면서 2013년에 철수할 때 월급 30개월치를 주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티은행도 딱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티은행도. 시티은행의 지금 고객 예수금 보세요. 27조 4,300억 원입니다. 가계대출은 14조 1,948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48억 원. 굉장히 적죠. 그죠? 예. 여기다 시티카드 개인 계좌수를 보면 104만 8천 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생겼다. 물론 시티은행이 철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너무 작죠. 148억 원. 이게 점점 소매금융이 줄어들었어요. 2018년에는 721억 원을 벌었고요. 2019년에는 365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렇게 148억을 벌었습니다. 이게 너무 적게 벌으니까 철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가도요. 시티은행이 철수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은요. 이 한국적인 관치문화예요. 관치문화.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원금이나 이자도 유예해달라고 그러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해달라고 그러고 게다가 배당하는 것도 20%로 줄여라 이렇게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은행을 할 수 있냐.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요. 시티은행이 이렇게 철수를 한다. 이것은요. 이제 남아있는 다른 외국계 은행에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철수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계 그 국내 점포수는 168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요. 2017년에는 165곳, 2018년에는 163곳, 그리고 2019년에는 163곳 점차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정부가 너무 간섭하니까 시장은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시장의 참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여야 돼요. 감시자. 시장의 참여자는 수요자와 공급자입니다. 이들이 참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 시티은행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은행인데 내가 왜 이런 간섭을 받아가면서 해? 나는 안 할래. 나는 철수할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경제 전반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개입이 너무 심해요.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가격 결정을 정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동북아 허브는 물론이고요. 있는 외국계 은행까지도 지금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적금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들어와서요. 그 돈으로 기업 금융을 일으키고 소매 금융을 일으켜서 경제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외국계 은행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게 되면요.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외국계 은행들, 외국계 금융사들은요. 한국 봐. 여기서 못 버티겠네 하면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만 앞서서 결국 정부의 간섭이 외국계 은행을 쫓아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허브는 언감생심. 있는 외국계 은행이라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참 정치인들은요. 말만 앞서지 도대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화려한 말잔치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요, 공짜 바라는 정치인들 절대 깨우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이지 은행 일치란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마음속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